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출발합니다. 논객형 정치인의 한계. 어제 2차 TV 토론을 보고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1차 TV 토론이 여론에 반영됐다는 여론조사가 일부 등장하자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은 TV 토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선대위나 후보자들도 TV 토론을 가벼이 보지 않고 충실히 준비했을 겁니다. 제일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1차 TV 토론과는 다르게 방어적 자세로만, 즉 자세와 품격을 지키는 1위 후보만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공격은 날이 무뎠고 1차 때보다 저질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를 꺼내고 특히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헬기를 타고 올라온 부분을 문제 삼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김문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어땠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발피기만 한 토론이었습니다. 1차 때보다 공격적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못하고 토론의 내용과 접근법을 가지고 강의나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중국이나 북한을 끌어당겨서 이재명 후보에게 색깔론을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당신은 왜 계엄의 밤에 담을 넘지 않았느냐? 내란 극복이 중요한데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만 혼이 난 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에게는 1차 토론 때와 이어서 2차 토론 때에도 혼꾸녕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기후 공약이 없느냐? 기후 없는 이준석이냐? 네, 역대 어떤 TV 토론 때보다도 평가가 쉬워서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졸라 잘했다. (5월 24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거 한 장으로 그냥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걸로 정리가 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극적. 극단적이시네요.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정말 머리를 긁고 있다. 이게 근데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펜코라는 이준석 후보의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고 있는 종교 사이트죠. 준석교 사이트 펜코에서는 어제의 토론을 보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고 그러거나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고 그러거나 핵융합 발언이 아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이따가 함께 만나보려고 하고요. 이거 한 장이면 그냥 어제 토론은 2차 토론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주먹진 아저씨. 예. 평온하게 주먹진 아저씨. 자, 오늘 한 건 했다라고 한 건 했다고 신나서 웃고 있는 아저씨. 어제 정치야시장 보신 분들이면은 권영국 후보가 왜 이 백성민자를 썼는지 요거에 대한 백성민자를 썼는지에 대한 그 준비를 누가 했는가? 김종대 아저씨가 했거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어제 아주 늦은 밤에 통화를 했는데 방송에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김종대 의원께서 토론 단장을 맡아서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 토론에 존재감을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윤석열을 오마주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왕자가 아니라 백성민자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아저씨들 둘 사이에 껴가지고 뭣도 모르고 주먹 쥐고 있는 우리 복덕방 아저씨, 노인정 아저씨.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셋은 어제의 그 토론 장면을 그대로 함축할 수 있는 좋은 사진이죠. 여기 오른쪽 머리 긁고 있는 청년. 아씨, 망한 것 같은데. 오늘 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때리다가 망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극적극적 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라. 어제 이 한 장이 정말 킬포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망해가지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님이 안 보이시네. 하나하나 이게 제가 막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나 이런 내용을 그래가지고 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막 이제 두서없이 캡처를 받아온 거니까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은 그냥 예전에 저희 코너 중에 짤줍쇼 코너가 있었어요. 짤줍쇼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짤 주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떠드는 코너였거든요. 짤줍쇼 타임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똑똑한 척을 평소에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어제 공개한 날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저조차도 이준석 후보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방송 토론이나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을 잘 하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 이실직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박영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별로 없고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형식이나 어떤 말의 형식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다. 얘가 뭔가를 아는 것 같다. 아는 척 정도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 텍스트를 전체를 다 풀어놓고 보면 내용이 없다고. 내실이 없다고. 깊은 철학과 고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치평론이나 이런 비평이라는 게 그리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뭐 평론가로 활동한 지가 뭐 얼마나 됩니까? 4년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비평과 평론의 영역이라는 게 다른 학자 출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깊이가 없이 들릴 때가 제 스스로 있기 때문에 저의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걸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사례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런 근거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런 팩트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런 아쉬움을 제 스스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는 정말 핵융합 핵융합 기술을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핵융합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핵융합을 개발하거나 우리 국가가 핵융합을 하면 성공하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떼부자됨. 아니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실제 핵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 핵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핵융합을 가지고 이거 진짜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발언이 나도 내가 이쪽 과학 지식은 짧은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핵융합을 이야기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걸 또 아마 자기가 긁혔기 때문에 이래저래 막 덮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요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먼저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죠? 이준석 후보를 평소에 이렇게 막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평론가분이 계시죠. 예. 다들 아시는 김준일 선배님이신데 김준일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디다 대고 지금 이 에너지 정책 얘기하자 핵융합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대선 토론을 본 김준일 평론가가 이준석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또 갑자기 아까 전에 에너지 얘기하니까 핵융합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융합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죠. 핵융합도. 근데 그거를 상용화해가지고 에너지의 대안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나 이공계거든.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이 에너지 정책 얘기하자 핵융합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준일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거는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이나 핵기술, 핵발전, 우리가 핵을 소유하는 것 등등 과학과 외교 안보의 영역을 얘기할 때 핵융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 그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평론하진 않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반의 관점에서 김준일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자 핵융합을 꺼내들고 아니 앞에서 나왔잖아요.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이재명 후보가 일부 동의라도 할 일도 없겠지만 핵융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거나 핵융합 시설로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나 공약이라는 것들이 세상 부실하다며 비판을 하는 과정에 핵융합 이런 것들을 꺼내고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핵융합 하면 좋지. 나쁘다는 게 아님. 핵융합을 가능하면 좋지. 저도 이거 뭐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뚝딱 해가지고 핵융합 하면 좋지. 알겠는데요.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볼까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융합은요 공상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죠 핵융합도. 근데 그거를 상용화해가지고 에너지의 대안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나 이공계거든.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이 에너지 정책 얘기하자 핵융합을 얘기합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해라. 좀 아무리 뭐 이념도 좋지만 누가 지금 이념에 빠진 건지. 지금 미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0%가 넘어요. 35% 40%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9%예요. 전 세계 꼴찌예요. 전 세계 압도적인 꼴찌. 압도적인 꼴찌. 예를 들면 애플의 LG화학에 납품하려면은요 재생에너지 100%로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더 2030년까지 이거 못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LG화학 공장들 다 해외로 나가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자, 요렇다고 하고요. 자, 요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는 아유 나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박영식이가 저기 너무 그 이준석 후보만 욕하고 비판하는데 매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내가 좀 보기가 싫으네 하실까봐 그를 지지하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핵융합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팩트 체크를 하겠다며 이 사이트에 있는 어떤 유저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전체 뭐 30초짜리 풀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가 뭐가 이렇게 자꾸 흔들어대. 자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됐다. 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도파민이 막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도파민이.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몰랐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광고가 뜨는데 어떻게 좋은데 왜긴. 아니, 나도 당황했다고. 아니, 왜 끄냐니. 아, 이거 다시 열면 다시 열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흔들잖아, 아침부터. 진짜. 어허, 참. 광고잖아, 광고. 내가 일부러 튼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벌써 4,2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자, 조용히 하세요. 야, 그만해. 자, 넣어둬. 다 넣어둬. 자, 잠시만. 그럼 다시 클릭하면 다시 나와요? 해볼까? 안 나오네. 안 나온다. 아, 깜짝 놀랐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 하겠다 그러면 기저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 이제 얘기 다 틀어드렸어요. 핵융합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고 이재명이 핵융합 같은 걸 대안으로 말할 줄 알았다. 이걸 왜 이준석이 핵융합 에너지 대책 공약으로 내놨다고 선동하냐고? 예, 보이십니까? 얘네들의 지적 수준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이걸 왜 아니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라고 이준석이 발언한 거를 이걸 왜 이준석이 핵융합 에너지 대책 공약으로 내놨다고 선동하는 거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FM 코리아 친구들이 지적 수준이 이 정도라 가지고 어른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걸 공약이라고 얘기했어요? 핵융합이 이준석 공약이라고 내가 떠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떠든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 누가 선동을 하나 보죠? 죄송한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핵융합을 이준석이 공약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발언들을 다 늘어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라는 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니까 핵융합 같은 것들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한글 못 읽어요? 팸코는 한글을 못 읽니? 이런 애들은 좀 참교육 좀 해줘라.
야, 이 댓글 분위기가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좀 많이 모자란데. 아니, 나도 많이 모자란 사람인데 니들은 한글을 공부를 해야 돼. 야, 그래도 형이 아유 참. 이거 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 아니, 예를 들었잖아. 핵융합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핵융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를 말끝을 잡고 말꼬리를 늘어지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을 하기보다 나는 이재명 후보 입에서 핵융합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핵융합이라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얘들아 정신 차려. 예를 들어 for example 임마들아 핵융합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 이꼴 핵융합을 에너지 대책 공약으로 내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써놨네. 이재명이 핵융합 같은 걸 대안으로 말할 줄 알았다. 그래, 이게 팩트지. 이준석이 기대하는 바, 이준석이 예상하는 바, 경제성이 훨씬 좋은 게 핵융합이란 얘기 아닙니까? 뭐 만화를 많이 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왜 그래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러니까 니들이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토니 스타크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를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이잖아요. 현실. 예? 아, 준스타크라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들부들. 이게 지금 우리 열폭한다고 하죠.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후보가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되겠나 봐. 그래서 예, 정신을 좀 우리 모두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짤이 도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저는 핵융합 정책 같은 걸 할 거고요. 핵융합 정책. 예. 핵융합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보다 핵융합 정책이 훨씬 더 경제성이 높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핵융합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보다 핵융합 정책이 건전하죠. 경제성이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핵융합 정책이 하다 보니까 천공이 됐다. 죄송합니다. 핵융합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야당이 좌파가 똘똘 뭉치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어쨌든 핵융합을 이재명 후보가 입에 올리는 순간 언론에서 가루가 됩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 발언을 두고 가루를 만드는지는 좀 지켜보시죠. 예. 자, 펜코 반응 좀 볼까요? 그냥 과학 관심 있는 애들도 핵융합은 좀 이러는데 이준석이 그걸 밀겠냐? 이준석이 먼 핵융합이 원자력의 대안이라고 했다고 왜곡하던데 시바. 쭉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쭉 무슨 뭐 기사 같은 거를 올려놓고 밀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첨부한 기사까지 있나봐요. 요거는 아마 토론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요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hellodd.com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봐야지. 이런 얘기를 실제 했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안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펜코 수준의 링크를 열어봤습니다. 기존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과 출력 한계를 고려할 때 잠시만요. 기존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과 여기 있네요.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에도 실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핵융합 얘기를 했네요. 실제 했네요. 보면은 똑같은 문장을 써놓고 쭉 가봤는데 예,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준석 후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디 간담회 AI 간담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예. 연구자도 손흥민처럼 그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기존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과 출력 한계를 고려할 때 여기 이제 AI 간담회에서 일단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혹시 뭐 불만이 있으시면은 개혁신당 쪽에서 제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일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제 방송이 4,000분이나 보시는 거예요? 만세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만세! 4,400분 감사합니다. 5,000명 뚫게 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의 핵융합이 반가우신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이준석의 핵융합이 반가우신 분들은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펜코 지지층에서 분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비유. 자, 개혁신당이 아니라 뭐다? 융합신당. 이게 정치는 사실 조롱당하면 끝이거든요. 조롱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인데, 예, 뭐 이젠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 전문가들한테 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정치인의 조롱이 이어지는 순간, 예,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이런 조롱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펜코의 부들거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짤인데요. 이준석이 핵융합 한다더라. 핵융합도 K스타에서 계속 실적이 나와도 지금 당장 대안은 아닌데 진짜 막말하네. 야, 내가 했냐? 너 민주당에게 한 거임. 야, 핵융합은 준석이가 말한 거임. 진짜 돌아버리겠어. 자, 다음 짤.
이재명이 핵융합 소리함? 병신 새끼네. 아니, 이준석이 했다고. 어쩌다가 준석이었으면 뭐 상황에 맞는 말이었겠지. 이준석이 했으면 그럴 사연이 있었겠지. 얘네들은 이런 식이에요.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그 반지성주의가 아무리 횡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이제 종교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fem코 친구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또 우리가 반지성의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분을 상대할 때는 권영국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너무 고퀄이에요. 고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지금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쉽지 않을 텐데 포기는 하지 않고 이분과 꼭 언젠가 토론하는 그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이준석 후보님? 아니, 핵융합이라뇨? 지금 핵융합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예? 저기요? 아니, 제가 핵융합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과학책을 많이 읽는데요. 아니, 과학 유튜브를 보신 거 아닙니까? 예? 핵융합이요? 예? 아니, 방금 킬 스위치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님, 이 후보님, 핵융합이요? 저기요?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핵융합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예? 예, 아무튼 뭐 이분과의 토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빅매치를 벌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융합신당의 핵융합 준스타크님 얘기는 이제 좀 그만 할까요? 늘 하면서 짜릿한데. 자, 다음 내용들 이것저것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더 하고는 싶은데 너무 방송이 오전부터 조롱으로만 뻗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준스타크님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이따가 또 하긴 할게요. 현 시점에서는 핵융합이 제일 비효율적이다. 이제 개발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릴 테니 그럼 그것은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계속 후원을 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애플민트님 보고 계시죠? 감사드리고요. 오늘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또 방송하는 중에 못 챙겼던 우리 알림이 유두비두비두님 감사드리고요. 누구야 또? 제주 곽지다운 풀빌라님, 호텔 프리 땅아래님, 워워크님, 구너구너리님, 피곤한 팬더님, 제주 곽지다운 풀빌라님, 당근돼지님, 골드메로님, 워워크님, 떡국열차님 너무 감사드리고 ISSJ5283님, 우의오님, 풀빌라님 계속 후원 주셨고 당근돼지님, 융합신당 쟁탈전을 한동훈 앤 이준석 토론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후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분위기를 쿨다운 시키느라고 이 사진을 꺼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실력 미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제 자격 미달이라고 봐요. 김문수 후보는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 겁니다. 패륜적인 공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질문과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론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적어도요, 우리가 죽을 뻔한 사람한테 그 죽을 뻔했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거든요. 그걸 정말 트라우마라는 전문 용어로 부르잖아요. 대선 토론에서 헬기 드립을 했다는 건 저는 좀 정신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이거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김문수 후보가 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재명 악마화를 또 시도하거나 이재명 개인에 대한 공격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가족이나 개인사를 꺼내거나, 예를 들면 형수와 관련된 이야기, 형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개인이나 과거사,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중 하나인 이 물리적 테러, 이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TV 토론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남의 어떤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분야 토론에서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 과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표현을 교정하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 태도나 자세를 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거나 룰이나 시스템에 올라타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의 있는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건들건들거리거나 경청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주도권 토론을 가졌을 때의 공격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 중에 왜 테러를 당했던 사람에게 그거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 헬기 타고 서울 올라갔느냐, 부산 시민들이 느꼈던 박탈감을 이해하느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은 사실 할 이유도 없고 주제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잘했다고 제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사실은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방어를 잘 해냈거든요. 방어.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어 놓고 사고를 당했는데 왜 성남시 의료원에 가지 않았냐는, 참 이게 뭐랄까, 테러를 당한 사람 당시에 선택권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잘 참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인내했고 잘 받아쳤고 매너 있게 반박을 했다라고 봐요. 누가 들어도 화를 내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의 질문인데 그런 악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잘 참아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갖다 쓰셔도 되고요. 요 사진은 어디서 퍼온 거냐면 고발사주의 폭로 당사자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고에 이재명 후보가 당했던 정치 테러의 흔적이자 깊이이죠. 저 정도 길이로 꿰맸고 좀만 더 깊었다면 죽을 뻔했다라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판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장면은 3차 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아마도 지지층 결집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일단 우리가 하하호호 웃더라도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는 실력 발휘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누구야 이거? 융합신당님 융합신당님 이거 아이디 언제 바꾸셨어요? 아이디 바꾸신 거죠? 원래 융합신당 아니죠? 융합신당님 이거 원래 본인 아이디 아니죠? 제 방송에서 바꾸신 거죠? 뭐죠 이거? 예, 어쨌든 재치 있는 닉네임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융합신당의 준스타크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기어가 된 국가가 있어요. 캐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자,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혼나는 장면인데요.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느냐. 아마 어제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 드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드립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볼까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미 이런 팩트체크 기사도 나와 있네요. 캐나다가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느냐. 이준석 캐나다 사례 언급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어 있다 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없어서 난린데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 임금제를 공약했다.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거냐? 법 위반이다. 캐나다도 1964년에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맥락 등등을 이제 이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결론은 이준석이 틀렸다 이거예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또 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의 차등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저에 대한 박영식 제 개인에 대한 역량을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같이 그냥 알맹이나 어떤 학문적 깊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보다 어줍잖은 말기술로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은 같은 부류의 인간을 잘 알아요. 근데 대선 후보 TV 토론은요, 막 깊이 없이 뱉어냈다가 언론사 팩트체크나 전문가들의 팩트체크에 걸리면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융합신당의 후보님은 과학적 지식이 깊이가 아주 풍부하셔가지고 재생에너지 토론할 때 핵융합 드립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주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된 것이 어느 누군가에게 듣기에는 방송 저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고 CBS에 나오고 KBS에 나오고 연합뉴스 TV에 나가고 YTN에 나가서 앵커들이나 진행자가 뭐 질문할 때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사실은요 캐나다에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ILO 국제 비준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사람들이 아 역시 말 잘한다. 아 역시 아는 것 많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은 달라요. 그냥 방송 출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로드 케이오님 숫자랑 영어 섞어주면 또 정확하게 들림.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1993년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의 조지 밀프턴 교수님이 본인이 쓰신 책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할 때 B라는 반박을 하려면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슨 법칙에 의거하여 뭐 이런 얘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가라로 한 거예요. 가라로 전 93년에 캐나다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유식한 전문 용어 섞어다가 숫자 넣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팩트 체크를 안 하잖아요? 진행자들도 잘 안 짚고 넘어가요. 그래, 비가 온다님 말씀처럼 대선 후보의 TV 토론은 정치 인싸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저 같은 뭐 평론가 나부랭이 따위가 방송 출연자 나부랭이 따위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이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1993년도에 공부를 했을 때 조지 밀프턴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 이 토론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거기에 하나 이론이 등장합니다. 리스닝 이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듣는 사람은 야 박영식이 유학도 갔다 왔어? 박영식이 어떤 해외에 있는 교수를 알아? 박영식이 어떤 이론도 얘기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평론가형 정치의 한계, 논객형 정치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말장난하고요. 대통령 TV 토론은 다르다. 라는 거를 어제 저는 여실히 느꼈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제 의견이고 언론에서 체크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겨레에서도 이런 팩트체크 기사를 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제가 이거를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미리 주세요. 자,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2년 외국인에게 15% 낮은 임금을 주도록 했다가 기업인들이 내국인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고용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왕립은행이 수십 명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자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을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권영국의 팩트체크를 넘어서 한겨레의 팩트체크를 통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노무현이야? 이준석 후보님,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이게 노무현인가요? 이따가 저희가 끝날 때 이준석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좀 역스러울 겁니다. 약간 역스러울 겁니다. 이래놓고 노무현을 판다는 것은 노무현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노무현을 활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캄다운 하겠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일부러 이제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굉장히 좀 분노스러워졌습니다. 어제 제가 모아놨던 몇 가지 장면들 함께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까요? 자, 난 그래도 이준석이 이재명보다 좋은데 냉정해집시다. 자, ESG 경제라는 환경 전문 매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자, 스페셜 리포트라고 해서 21대 대선 주요 후보 사회 부문 공약 비교입니다. 자, 쭉 가볼게요. 쭉! 자, 지금부터 갑니다. 쭉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뭐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럼 대안은 있냐? 본인의 대안을 얘기를 해봐라. 본인은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냐고. 대안이 있습니까? 공약이 있나요? 공약이 있냐고.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 지지율이 5%도 안 나오는 권영국 후보보다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자, 위 비교표는 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과 지난 18일 방송한 중앙선관위 주관 후보자 TV토론의 발언 내용,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을 담당하는 캠프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준석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언론사와 이 기자를 고소하세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자, 21대 대선 후보 사회부문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좋은데? 그래,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몇 가지 잘라놓은 짤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거는 아주 뭐 남의 인생사에 보기 좋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따끔한 일침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 아니고 어제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일화 족쇄 드립이죠. 김현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단일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데 혹시 뒤집힌다면 그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실 수 있는지. 안 뒤집을 건데요.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 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 이 질문을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일화 그냥 안 한다고 지금 얘기했고 의원직은 하지만 동탄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걸거나 이러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대목이 있었다는 거.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놓치실까봐 일단 보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 하려고 하나보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킬 포인트였어요.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약간 여기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여기 입꼬리가 살짝 긁혔죠 지금. 입꼬리가 긁힌 것 같아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 대안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대로, 아까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환경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이제 공약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많이 없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없다. 확대해서 보면 없다. 노사관계 없다고 나오죠. 중소기업 동반성장 없다고 나오죠. 공급망, 협력사 없다고 나오죠. 안전보건 없다고 나오죠. 불평등 완화 없다고 나오죠. 근로자 복지 없다고 나오죠. 아니 나는 아무리 젊은 친구들 포함해서 뭐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세대와 성별을 다 떠나서 이런 거를 딱히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게으름, 지적 게으름,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냥 이준석은 지지하고 싶은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이성적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별로 난 관심 없으니까 난 그냥 이준석 뽑을 거야. 뭐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내란 세력이자 내란의 가담자로 의혹이 짙은 정당의 후보를 난 그래도 독재를 찬양하겠다 싶어가지고 김문수를 뽑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아니 뭐 공약이 없대잖아.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언론사에 따르면 공약이 없대잖음. 근데 뭐가 준비된 대통령이고 뭐가 미래 대통령입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 생각보다 나도 그동안 저조차도 부끄럽게도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말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고 내용 있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보니까 너무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두 자릿수의 지지도나 득표율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미안한데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는 죄송합니다. 5%도 아깝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10%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사람이에요. 다 언론 플레이 때문입니다. 다 언론 플레이 때문이고 지지도가 깡패라고 하고 인지도가 깡패라고 해서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아마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제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수준 이하였다라고 전 보는 거죠. 예. 혹시나 뭐 제가 말한 부분 중에 팩트랑 어긋난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혹시나 우리 펜코 친구 여러분들도
예, 뭐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의 자유인데, 아니 자료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참 듣기 싫겠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젊은 분인데, 응? 젊은 분인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이냐 비아냥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또 하나의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장면도 있었죠. 자, 바로 나오잖아. 기후 없는 이준석. 아, 네네.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으로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아니, 이게 이제 어줍잖은 말장난인 거예요. 나 여기 시작부터 일단 걸렸는데요. 당 차원의 공약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고 준비한 게 있다면 공약집에 넣으면 되잖아요. 공약하면 되잖아요. 없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당 차원의 공약은 있다.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총선 때는 2024년이죠. 4월입니다. RE100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공약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인의 공약. 그리고 지금 뭐 흑수저님은 내가 곧 당이기 때문에 당과 자신을 일체시켰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약만 얘기하면 뭐 공약이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네. RE100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네,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네,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공약, 뭐 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얘기하다가도 이제 점점 힘이 빠지네요. 저 스스로도 이거를 굳이 더 다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더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매우 속이 후련한 대목이었고 이것도 하나의 또 장면이죠.
계엄 해제 표결의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만났던 TV 토론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것저것 또 보여드렸지만 특히 이 부분 계엄 해제 표결 때 왜 불참했느냐 170명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안에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밖에서 항의를 하는 걸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귀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의 내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뭐 국회의장실하고도 또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소위 이제 정당화한 거죠. 물론 저는 뭐 이 사연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억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뭐 본인이 어디에 연락을 했고 누구와 소통을 했고 그 당시엔 이미 170명이 넘었고 뭐 다 오케이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짤이나 영상을 남기거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옆에 있는 보좌관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다, 담을 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시끄럽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사실 넘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끄러 임마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걸로 비춰봤을 때 넘어서 들어가고 싶었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건 뭐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할 거였으면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국회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멍들을 찾아서 담을 넘는 행위를 시도라도 한다라는 걸 찍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쇼를 할 거고 이미지를 남길 거라면 소리 지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담 넘을까요? 했는데 담을 넘겠다고 그래. 뭐 아무튼 담을 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시끄러 임마라고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막아서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다른 방식의 노력을 할 수도 있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아마 있는 거겠죠. 정치권에서도 있고 뭐 여러 이준석 후보를 설령 좀 지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에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언론 플레이 같다. 서미화 의원님은 장애인인데 어떻게 담을 넘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쇼를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게 맞았다. 근데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명에 해명을 더하다 보니까 더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거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결국 이 질문이 나온 거는 이준석 후보가 넘어가야 할 산이고 감내해야 될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스타카토님, 그래요. 구차하다. 권영국 후보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참 이것까지 더 하고 가야 되나? 권영국 얘기는 재밌는 얘기니까 조금 남겨둘까요? 예,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오전이었고 자, 이준석의 노무현 파리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억측하지 않고요.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유학을 갈 때 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덕담을 해주셨다. 22년 뒤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서 보니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다시 새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방명록에도 22년 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라던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자 노무현 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둔 것도 있지만 이준석이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노무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모두의 것이지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준석의 것은 될 수 없다. 왜? 적어도 노무현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저는 노무현처럼 노무현을 본받아 가겠다 라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준석 후보의 인생을 제가 보건대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건대 그리고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보건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을 감히 입에 올려 대다수의 지지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모욕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것이 본인의 호감 전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자, 노무현 서거 16주기에 맞춰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는 어땠냐?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를 잘 보셔야 돼요.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사 제목만 보면 2021년의 기사지만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은 정부의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리며 노무현을 엮었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인연이거든요. 근데 이때 2021년 6월이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나가서 노무현 재단 장학금 수혜 논란이 있었더니 이제는 범여권에서 희한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온라인에 뿌린다.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하버드 대학교 원서를 냈고 이후에 대통령 장학생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유승민이 당선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생겼고 나는 그 전에 대통령 장학금을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버드를 합격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장학금도 아니다.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2021년 6월에는 제가 보면 제 관점에선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여당 국민의힘의 대표잖아요. 국민의힘의 대표. 저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때는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제 관점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한 건 아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나 노무현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적 없어. 뭐 마치 색깔론 씌우지 마. 친노 쪽으로 나를 분류하지 마. 이런 인식을 좀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비록 이것이 다 팩트라고 할지라도 노무현 재단 장학금과 노무현 정부의 장학금은 다르다고 할지어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왠지 노무현과 선을 긋는 느낌의 기사이자 페이스북 같잖아요. 내 실력으로 하버드를 갔지. 내 실력으로 하버드를 갔지. 노무현이 뭐 추천서 써주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사실들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어도 노무현과 굳이 선긋기를 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는 노무현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 전형적인 그때는 노무현이 딱히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노무현이 필요하다로 저는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뭐 제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억측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제 느낌이에요. 2021년 6월에는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고 내 능력대로 하버드를 갔지 대통령 장학금은 뭐 내가 잘해서 간 거지 뭐 이건데 이제는 뭔가 노무현 정부 장학금을 어쨌든 좀 활용하고 노무현을 팔아먹는 느낌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노무현 언급하는 거 좀 불쾌해요. 많이 불쾌해요. 안 했으면 좋겠고 3차 때도 또 노무현 언급해가지고 자꾸 뭐 그 쓸데없이 이번 3자 구도의 선거가 노무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인 마냥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조금 역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놓치셨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얼마나 노무현을 팔아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택은 하셨습니까? 국가 재정을 아무데나 펑펑 쓰자는 후보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후보입니까?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색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군 장성들을 혼내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자주국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성들이 뭐 했냐? 소위 똥별들이 뭐 했나 이거예요. 그때 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우리 군의 자주국방, 미국에 기대지 않는 자주국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를 하면 그저 안 된다고 미국에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것, 이 근성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 하거든요.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을 비판하는 혹은 뭐 타 후보를 비판하는 용도의 비유법으로 썼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상록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예, 양희은의 상록수를 부르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탈취라고 봐요. 탈취. 가만히 있는 제대로 잘 보존한 노무현 정신이나 이 노무현이라는 역사를 자꾸 탈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이런 시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비호감만 저는 양산할 거라고 보죠. 예, 오늘은 뭐, 야,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더는 더 이상 굳이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에게는 어제 이 토론이 이준석 후보를 밑바닥까지 봤던, 밑천까지 다 본 것 같아서 다 이미 드러나 버렸거든요. 사람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서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제 캐나다 드립이라든지 어제 핵 융합 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이제 이 사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써주는, 소위 좀 나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이준석을 신나게 빨아주는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죠. 그건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핵융합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이미 TV 토론을 해서 보여준 모습이 달라지진 않아요. 아까 공약에 대한 준비성도 이미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제 이 이상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웃으며 넘어가겠습니다. 손바닥에 한자를 쓰신 분이 있어요. 어제 바로 그분의 작품이었죠. 김종대 의원의 작품이었는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백성민자. 백성민자를 쓴 권영국 후보. 왕자보다는 당연히 백성민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여기도 잘 드러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선명하게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거를 기획한 김종대 전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준비성에 어쨌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풍자는 여러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왕이 아니라 백성이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권영국 후보에게, 권 잉글랜드 후보에게 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토론도 뭐 품격 있고 내용도 충실했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 같은 많이 왼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소화하기가 어려운 정책들도 권영국 후보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고민해보겠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권영국 후보는 슬로건이 지금은 이재명이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방식의 강조를 했죠. 원래 그런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이제는 이야기하기보다 대중정당이고
대중정당, 대중과 일반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이 민주당이 너무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된다, 사망률을 낮춰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을 해주는 쪽이 민주노동당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만약에 아쉬우면 이재명 후보조차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어제 볼만한 내용이 있는 티키타카 대화는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토론이었다라고 보고요. 총평입니다. 게임 오버 된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지지 선언을 쳤다고 봐야죠. 지지 선언입니다. 예, 뭐 이민 가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언론들의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충 뭐 기사로 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사설을 통해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분위기는 좀 훑을 수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에 신문 보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이 시간에 가끔씩 신문 사설 쪼가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릿지 한번 돌리고 갈게요. 뿅. 네. 자, 신문 사설 모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론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찾아볼게요. 자, 경향신문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사회 분야도 내란 극복 정책 대화 겉돌고 네거티브에 묻혀 있다.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내란 극복과 국가 공동체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토론은 깊이와 밀도가 떨어졌다. 후보들 간 강조점의 차이는 보였지만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답을 찾기 힘들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서로를 향한 정치 공세와 네거티브였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평가가 뭐 아쉬웠다라는 평가로 들리고요. 재미나 저는 같지만 뭐 재미나 흥미 유발, 그리고 그 내용은 그래도 경제 분야 했을 때보다는 그나마 나았다라고 보고요. 네거티브 난무한 대선 TV 토론,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뭐 얼마나 비판하는지 좀 볼까요?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 생산적 토론은 뒷전이었다. 치열한 정책 비전 경쟁이 펼쳐질 기대했던 유권자를 다시 한번 실망시켰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해서 형수 욕설 논란 소환, 그죠? 뭐 이런 이제 네거티브와 비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관에게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건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시작을 먼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가는 말이 고울 수가 있나요? 요런 거는 순서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방어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개혁신당 후보도 빠지지 않았다. 글쎄, 뭐 이제 요렇게 단면들만 잘라가지고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방어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일보의 사설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목요일자의 정치 야시장에 나왔던 김민하 평론가가 그대로 말씀하신 게 제목으로 나왔네요. 사회 분야 토론인데 사회 갈등을 축소시키고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 갈등일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김민하 평론가가 한 적이 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국민 통합 이룬다며 사회 갈등 압축판 보여준 후보 TV 토론이라고 일단 명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시종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작금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압축판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연금개혁 얘기 좀 나왔고 의료개혁 얘기 좀 나왔고 시작부터 날선 비판이 오갔다. 근데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다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내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근데 이건 맞는 말 아닌가? 윤석열 내란 수괴 비호 입장을 가진 듯하니 그걸 기억하고 심판해달라. 이거는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죠.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이 없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면서 차별화를 했다 라고 하는데, 차별화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차별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력과 본바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냥 너도 나빠 근데 내가 대안이야 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다시 그 준비되지 않은 공약들 어떻게 한번 보여드려요? 그럴 순 없잖아. 아무튼 그렇다. 동아일보의 사설이었습니다. 뭐 한 그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참. 아니 왜 유튜브 좋은 일을 자, 우리 신인교회 시대정신님 오셨습니다. 반정치 청산이 시대 과제입니다. 내란 진압은 표면이고 이면에는 반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기득권과 야합한 반정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해악이자 독버섯입니다.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김종인, 홍준표, 이준석 계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척, 개념 있는 척 연기할 뿐 본질은 정치를 죽이는 반정치입니다. 이번 대선 꼭 투표해주세요. 1.1형식 파이팅, 새시대 정치복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반정치부터 뿌리 뽑아요. 하트 하트 하트.
젠틀파워님 어제 그 방송을 보셨는가봐요.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의 마지막 발언을 할 때 그때의 그 눈빛이 DC 인사이드에 또 거론이 됐는가 봅니다. 매우 화제였다는, 신인규 변호사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드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알거든요. 살기가 느껴졌는데 이때 이준석 후보가 또 노무현을 팔고 있었어요. 또 노무현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무리 발언 들을 때에 신인규 변호사의 분노에 찬 표정, 지금 당장이라도 철퇴를 내리겠다며 분노에 찬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예전 상록수 얘기 나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을 때 또 노무현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다. 자, 네 표정 내 표정이라고. 오늘 TV 토론회를 봤으니까 어제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000명 샘플 KBS 조사가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따로 다뤄볼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조사가 일단 하나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만나보고 KBS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발표된 조사고요. 이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6.3 대선 다자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는 37.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이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자가 22일부터 23일이니까 그제와 어제 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좀 빠지고 김문수 후보 좀 빠지고 이준석 후보가 1%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등등 보면 일단 격차가 일단 크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KBS 한국리서치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KBS 조사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KBS 조사를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49% 이재명, 34% 이준석. 그래프가 나온 게 어디 있을까? 그래프가 어제 나와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49, 34, 8%. 요게 3,000명 샘플이고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로 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또 우리 계좌로 언제 또 이렇게 또 많이 주셨어요? 무상님 슈퍼챗 주신 거, 클라라님 감사합니다. 다리에미님 감사드리고, 김민정님 감사드리고요. 하이머님 감사드리고,
헤라님 감사드리고 골드메론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좌로 JL님이 또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JL님 듣고 계시죠? JL님이 제 계좌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요 한국 리서치와 KBS 조사는 다시 한번 3,000명 넘는 전화 면접 조사여가지고요. 아이고, 당근돼지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지난주에 여조 받았는데요. 어디 조사인지 기억은 없지만 문항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한 문항도 있었어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조사는 좀 더 샘플이 많기 때문에 3,000명 조사로는 이재명 후보가 50에 가깝게 나오고 김문수가 30은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8%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최종 9.8 기원합니다. 아깝게 돈을 다 써야 더 빡침. 무상님이 그런 말씀 주셨고, 나머지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 15%.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많은 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4%였습니다. 가상 대결을 해보면 당연히 김문수가 훨씬 높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뻔합니다.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이탈률이 적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탈률이 많아요. 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했을 때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당은 넘어가고요. 조사는 3,000명 조사입니다. 예, 20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코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뭐 지금 어대명님은 여론조사 꽃을 왜 언급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딱히 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한 적은 없을 텐데 꽃도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여론조사 꽃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다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닐 텐데.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5%, 김문수 후보가 30.3%,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도 한 9.1 정도는 나오네요. 그러면은 8%에서 10% 안쪽으로는 어쨌든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KBS의 흐름이나 여론조사 꽃이나 이제 흐름이나 이런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예,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하우스 이펙트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김어준 씨가 연상이 돼서 뭐 응답을 좀 비틀어서 한다든지 혹은 더 충성도 있게 응답을 한다든지,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든지 저는 일부 다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는 이것저것 다 보세요. 이게 뭐 딱히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갤럽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갤럽이 항상 맞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여론조사를 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여론조사 꽃이 아마 샘플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비싸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쓰니까 무려 샘플을 막 몇만 개씩 돌려가지고 하는 조사여가지고 뭐 어쨌든 정확도나 뭐 이런 차원에서는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근데 또 여론조사 꽃이라고 해서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추세 정도를 읽고 흐름 정도를 읽는 거지 어느 한 곳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한국갤럽 조사에 대해서 보수가 너무 과표집돼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실제로 맞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보다 진보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더 낮은 거여서 이게 뭐 갤럽이라는 기관이 특별히 보수를 많이 낑겨놓고 싶어서 보수 과표집이 된 거냐? 뭐 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시면 진보가 좀 더 많았던 때도 있고 일부러 뭐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다 하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고 다만 조작의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시면 조작도 사실은 정기조사를 하는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뭐 MBS나 이쪽은 그냥 약간 저기 누구냐 보수 유튜버나 완전 극우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맡기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정기조사를 주로 해왔던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샘플이 많은 조사나 전화면접 조사는 그래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01명짜리 ARS 조사 이거보다는 1500명, 3000명짜리 전화면접 조사는 되도록이면 한번 뜯어보시고 예, 샘플이 좀 많이 난 조사도 한번 뜯어보시고 그리고 기사로만 이렇게 만나보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원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거기에 이제 조사 항목이 나오거든요. 질문. 어떤 질문을 어떤 항목을 넣어서 하는지도 같이 보시면 아, 요거는 좀 우리가 이번 조사는 스킵해도 되겠다 싶은 조사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절대로 전체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100%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흐름이나 추세를 보는 것이고 여론조사가 여론에 일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여서 실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유튜버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만 잘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에서 싸우지 말기. 어제 조금 지나친 뉴스가 있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경찰이 비화폰 서버 이어서 윤석열의 업무폰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느냐라는 이제 이런 대목의 보도가 오늘자 한국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업무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 비화폰 실물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쭉 이 내용들은 보시면 이번에 경찰이 받은 비화폰들은 포렌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화폰은 일반 폰과 별도의 유심을 삽입해서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데 비밀번호가 없으면 포렌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주목되는 것, 윤 전 대통령의 업무폰의 포렌식 여부다. 아이폰보다 포렌식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삼성전자 갤럭시 기종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업무폰은 지난해 11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이 기존 개인 휴대폰 사용을 중단한 뒤 경호처 명의로 새로 개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업무폰의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에는 12.3 불법계엄 전후 국무위원 및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쉬운 점 여기 나오죠. 다만을 주목해주세요. 다만 경찰이 이번에 받은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체포 저지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 증거로 쓰이려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까지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조선일보가 이제 참전한 건진법사와 관련된 보도에 보면 샤넬백 명품 목걸이 배후에는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3인방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조선일보 보도 이 제목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경옥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 2개 수령 정황이 있고요. 정모 전 행정관, 샤넬백 수령 시기에 건진법사 처남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조모 전 행정관,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수주 청탁 창구를 맡은 정황이 있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빨대들이 좋은 편이라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조선일보에도 가끔 묻어날 때가 있는데, 김건희가 그치, 우리 코남님 말씀 제가 하려던 얘기인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던 김건희를 목숨 걸고 이제는 권력의 추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김건희를 후려 패고 있다.